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이 신분을 변경해서 뭐 비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군요. 또 자, 우리가 매일 먹는 비타민 있잖아요. 이 비타민, 그 비타민을 잘못 알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몸에 위해합니다. 그 위해한 정도가 아니라 자칫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실제로 뭐 암이 걸릴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이 내용들 오늘 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스토리는 오늘 그 영상 뒷부분에 좀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에서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이나 또는 비자 무슨 신분 변경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 자, 본국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한국에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서 이제 합법 이민 축소에도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뭐 만일 시민권자시라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꼭 반드시 여기에 영향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무슨 단체나 동호회 또는 교회 뭐 이런 데 가도 굉장히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 좀 그래서 한인 사회의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될 텐데요. 자, 미국에 체류 중인 그런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갱신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거고요. 또 해외 이민자들의 입국 문턱도 아예 좀 높이는 그런 차원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국은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려는,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 내에서가 중요합니다. 미국에 머물면서 신분 조정을 하려는 그런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다 본국에 나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 가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 거기서 신청을 해라. 거기서 서류 접수하고 거기서 이제 서류 일들을 거기서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나가게 되면 못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학생 비자나 임시 취업 비자 또는 무슨 관광 비자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이민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국의 그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즉 한국의 주한미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지금 팩트입니다. 팩트.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 미국 입국도 불어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가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 대사관에 그런 비자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했죠. 그 서류가 완전히 돼서 OK가 날 때까지는 미국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뭐 중간에 급한 일이 있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예 못 나가게 만든다, 못 나가게 된다, 뭐 그런 상황이죠. 뭐 미국 정부가 못 나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야, 이러느니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청자는 그 모든 절차가 그 완성될 때까지 이제 해외에서 대기해야 한다라는 게 국무부 방침입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본 많은 케이스 거의 대부분이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 신분 변경 뭐 이런 거 저는 제 기억에는 거의 100% 미국에 머물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민 변호사님들이 이거 신청할 동안 한국 나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오히려 미국에 머물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까지였죠, 사실은.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민국의 잭 카울러 대변인은 학생을 비롯해서 임시근로자, 관광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한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공부하는 그 목적 때문에 입국한 거잖아. 그러면 공부 끝났으면 들어가야지.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시 근로자나 뭐 관광 비자? 관광 비자면 관광 끝났으면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죠. 관광 끝났으면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거냐? 요게 이제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일단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해서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서 신분 변경하면 돼. 이게 이제 여태까지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고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영주권 신청의 어떤 중간 과정, 어떤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그런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에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좋은 일자리를 우리 미국인들에게 보장하고 외국인이 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부조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어렵죠? 공공부조? 예. 미국에서는 이제 퍼블릭 차지라고 말합니다. 퍼블릭 차지.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메디켈 혜택을 받는다든지, 뭐 나라의 어떤 뭐 식료품 지원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 그거를 이제 퍼블릭 차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예 영주권을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법 이민에 대한 그런 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뭐 합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는 더더욱이 세겠죠. 실제로 연간 그 5만 명 이상에게 그 비자를 제공하던 그 추첨제, 비자 추첨제 제도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근데 추첨해서 뭐 비자 주고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중단됐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경우에도 이제 보면 주변에 젊은이들 학교 졸업하고 이제 비자 신청해서 좀 취업 비자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거 알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취업 비자를 신청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도 비슷해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고 뭐 조건 비슷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 비자를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추첨해서 떨어져서 안 됐고, 한 사람은 또 추첨해서 또 됐다고 그래갖고 뭐 취업 비자 나오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비자를 추첨으로 하는 것도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여하튼 뭐 현실이 이제 그랬는데, 그 연간 5만 명씩 이렇게 추첨해서 주는 비자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피해가 사실 이민사회에 엄청나게 큰 거죠. 실제로 국무부는 지난 1월 그 취소한 비자만 10만 건이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냥 발급해 줄 만한 그런 비자인데 발급 안 해주고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라 이거죠. 그게 10만 건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그 합법 이민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2019년 국정연설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지난 2024년 그 대통령 선거할 때는 미국 대학 졸업자에게 영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그런 것도 나는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뭐 기술도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사람들에겐 영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자동 부여는커녕 그런 사람들조차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정책은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그런 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지면 뭐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완전히 좀 뒤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합법 이민도 대놓고 억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 정책을 사실상 별개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법 이민은 당연히 더 강경하게 단속을 하지만 합법 이민도 이제는 좀 줄여야 되겠어. 이래서 합법 이민은 단속, 불법 이민은 단속, 그리고 합법 이민은 축소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같은 결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만 문제 삼는 척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는 실제적인 목표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냥 모든 형태의 이민은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그 정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등이 이제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야지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막 그랬거든요. 실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하는 것 자체를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들어올 수 있든 없든 일단 나가서 신청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신청하면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뭐 거의 다 기각시킬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졌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신청하면 안 된다니까 한국 나가서 해야 하는데 한국 일단 나가면 사실 다시 못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그러니까 뭐 합법 신청을 하고는 싶지만 그 이전 같으면 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 뭐 나가서 하려니 나가면 못 들어올 것 같고 여기서는 신청 서류를 안 받아주고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눌러 앉게 되는 어찌 보면 불법 체류를 더 양산하게 되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하실 분이 있다면 좀 서둘러 해서요.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일단 발표는 됐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거나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제 이건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은 발표는 됐지만 지금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되기 직전인지 이런 걸 이제 현장에 있는 임의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아니면 아예 정부가 좀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렸다 신청하는 것은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지금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야 될 것은 이게 사실은 정부가 또는 국무부와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제가 뭐 이민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변호사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인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적인 논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민법 중에 I-245, I-245 조항이 있는데 그런 건 미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방 이민법은 연방법입니다. 미국의 그 연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이민법하고 특허법.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 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으면 뭐 텍사스 주나 뉴욕 주에 가서는 변호사 못 합니다. 거기 가서는 따로 시험 봐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느 지역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던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변호사 할 수 있는 게 딱 유일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민법하고 특허법입니다. 요 두 개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뭐 하와이 좀 쉬워요. 거기서 가서 합격해도 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차원에서 이걸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법을 고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류 신분을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I-245. 그런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논란이 있는 지금은 제 생각에 서류 신청하면은 아직 뭐 충분히 접수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그래서 논란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뭐 접수를 안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빡빡해질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당장 미국에서 서류 접수 안 받아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인데요. 이 부분 전문가한테 좀 상의를 꼭 해보시고 I-245라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좀 빡빡해지고 굉장히 좀 제한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에볼라 바이러스 스토리입니다.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그 유행이 방역 통제를 위협하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데다가 의료시설 공격과 또 주민 이동 등으로 이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당국은 실제 확산 규모가 공식 집계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체계가 잘 돼 있어서 무슨 뭐 감염자가 나왔다 그러면 격리시키고 그 사람이 다녔던 데를 다 추적하고 또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은 더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탁탁탁탁 하잖아요. 또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이제 콩고나 뭐 이 남수단 이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그동안 어딜 돌아다녔는지 추적도 잘 안 되고 또 그 감염된 사람과 지난 2, 3일 사이에 뭐 만났던 사람들도 대충 누군지 나왔는데 그 사람들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듣고 뭐 국경을 넘어서 다니고 막 이동이 참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통제가 어렵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집계보다도 실제적인 감염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콩고는 이번 에볼라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의심 환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라고 밝혔고 사망자는 한 250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2일 발표한 의심 사망자 수가 한 180명 정도였는데 그 불과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막 7, 80%확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이 콩고의 국경을 넘어서 더욱 확산될 우려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보따리 짊어지고 막 다니고 있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국경 넘어서 거기 국경에 있는 뭐 그 정부 관계자들도 뭐 그 국경 검문소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하죠. 그리고 뭐 국경 넘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뭐 여권을 제대로 챙겨보겠어요. 그들에게 감염 그 환자하고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일일이 확인하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막 정신없이 퍼지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콩고, 우간다, 뭐 이런 지역 외에도 앙골라, 부룬디, 이디오피아, 케냐,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등등등 이 주변의 10개 나라 정도가 지금 아주 고위험군 나라로 지금 특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주민 이동이 기존에도 워낙 좀 활발한 데다가 일부 지역에는 또 치안 그 불안, 치안 부재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감염 확산이 더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콩고의 에볼라 위험 수준을 기존의 높음에서 지금은 어떻게 상향 조정했느냐? 매우 높음. 으로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끝나고 빨리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제2의 코로나 사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걱정을 세계보건기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높음에서 매우 위험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통제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볼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도 지금 검역과 국경 통제를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 차원에서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볼라 집중 검역 공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민주 콩고 공화국이나 뭐 우간다, 남수단 여기를 방문했다 오는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 아무데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워싱턴 DC 돌루스 공항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이제 CDC 뭐 그다음에 보건기구 관련자, 뭐 국무부 관련자, 뭐 이민국 관련자 쫙 거기 팀이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공항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캘리포니아 중이라서 LA 공항으로 들어온다. 이민국 이제 출입국 엔트리 들어올 때 딱 보니까 콩고나 수단, 우간다 이쪽 들렀다가 들어오는 거야. 당신은 LA 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내보냅니다. 반드시 그 지역을 거쳤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워싱턴 DC 공항 쪽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도 입국자 모니터링과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계 그 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돼서 발표된 지금 뭐 200 몇십 명 사망 확인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산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일주일 사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컨트롤이 될 것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좀 공식적인 집계 숫자가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경험 삼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소식은 제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대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나 이런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쿠바가 미국을 도청하고 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 삼아서 미국을 겨냥한 정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쿠바가 미국을 도청하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쿠바에다가 미국을 도청하기 위한 기지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세워놓고 있고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대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쿠바 내에 대규모 도청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련 인력도 최근에 3배로 늘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쿠바가 단순한 반미 국가를 넘어서서 중국,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인 기지, 반미를,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반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쿠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좀 바꿨습니다. 쿠바에 대한 평가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바 내 전자도청기지 18곳 가운데 중국이 3곳, 러시아가 2곳을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또 중국이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러시아가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쿠바와 공동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쿠바가 중국이나 러시아랑 그냥 똑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쿠바 니네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뭐가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봉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수집한 정보 중에 일부를 쿠바 정부와 좀 공유하기도 하고 일부는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최첨단 기술로 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 부분 뭐 깨평 떼주듯이 쿠바한테 좀 떼어주는 거예요. 야, 보니까 미국이 니네 쿠바 지금 경제봉사 심하게 하고 있다며. 야, 요거는 보니까 니네 경제봉쇄와 좀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요거 가져가 봐. 깨평 떼주듯이 떼어주고 요거는 그냥 너희들 상관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고 우리가 가져갈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쿠바가 배고프니까 이제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중국이 쿠바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에 공을 들이는 이런 이유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중국이나 러시아가 쿠바에 공을 들이는지. 쿠바가 이뻐서? 아니요. 쿠바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 쓸모 있는 거죠.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라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쿠바가 얼마나 가까우냐? 자,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의 그 플로리다주가 주가 이렇게 보면은 왜 약간 토끼꼬리보다 좀 길죠. 토끼꼬리보다 좀 길게 그 꼬리처럼 플로리다주가 밑으로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 쭉 내려와 있는 제일 아래 최남단 거기가 이제 키웨스트인데 그 키웨스트 거기에서부터 쿠바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는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90마일이라면 뭐 우리가 그냥 차 타고 한 1시간 만이면 가는 거잖아요.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가는 거리 그거밖에 안 됩니다. 90마일. 너무 가까운 거죠. 특히 이제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남부 해안에는 주요 미국의 군사시설과 전략 자산이 많이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가 또 지금 상당히 공화당 지역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각종 그 조직 뭐 각종 군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플로리다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거를 탐지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쿠바에서 가까우니까. 네. 플로리다주 템파에 가면요.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란과의 전쟁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부사령부잖아요. 그 중부사령부도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도 본부 헤드쿼터 그것도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마이애미.
미국은 쿠바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도청 안테나와 이 정보 수집 장비가 미군 기지와 전략 시설을 감시하는 데에 활용될 가능성을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쿠바가 자기네 기술로만 한다면 사실은 큰 걱정은 안 해요. 쿠바가 지금 뭐 워낙 뭐 자기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술도 발달하지 뭐 않고 툭 하면 정전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쿠바가 혼자 한다면 큰 걱정은 안 하겠는데 쿠바가 지금 배고프니까 중국, 러시아가 조금 도와주는 거, 빵 쪼가리 몇 개 던져주고 야 이거 좀 비켜봐봐.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나 세울게. 같이 하자. 너 우리가 한 30명 우리 인력 보낼 테니까 너네 한 서너 명 보내. 우리가 좀 또 나눠줄게 하고 쿠바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도청하고 정보 빼내고 그중에서 일부 쿠바한테 꽃평 띄워주고 뭐 그다음에 쌀 좀 주고 빵 좀 주고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가 그 아주 고도로 발달된 기술로 미국을 정탐하고 있는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쿠바를 굉장히 막 압박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쿠바를 잘못 이용할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또 쿠바가 지금 거기에 노란하고 있다. 그걸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한국이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그 소위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일즈가 지금까지는 소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한국 진해에서 출발해서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하와이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와이에서 합류를 했어요. 누구랑 합류했느냐? 캐나다 해군들하고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해군 장교와 하사관들이 이제 간부급들이 하와이 가 있다가 한국의 잠수함이 가니까 거기 같이 탔어요. 타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 같이 도착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캐나다 잠수함을 타보니까 혼다 시빅인데 한국 잠수함을 타니까 신형 테슬라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병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요건 이제 한국의 한화 디펜스라고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이잖아요. 한화 디펜스가 만든 잠수함이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혹시 한국이 잠수함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아닙니다. 한국이 뭐 탱크도 만들고 뭐 그런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전투기도 만듭니다. 한국이 한국산 전투기 만듭니다. 그리고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기술로 만든 이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14,000km를 항해한 뒤에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 기지에 엊그저께 입항을 했는데요. 캐나다 언론들이 일제히 극찬을 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를 비롯해서 민영방송 CTV 등 현지의 언론들은 한국의 잠수함이 캐나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캐나다? 그런데 뭐 한국보다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군사력만 보면 사실 캐나다는 별거 아닙니다. 캐나다의 잠수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척 있어요, 세 척. 근데 그 중에서 두 채는 지금 병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지금 사용 못하는 거고 세 척 중에 딱 한 척이 겨우 그나마 항해가 가능한 그나마 자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태어난 그런 게 이제 잠수함 하나가 딱 있는데 타보면 가관이래요. 여기저기 녹슬어 있고 냄새나고 녹슬어 있고 이거 고장났고 저거 고장났고 그나마 겨우 기능은 운항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막 좁고 비좁고 오래돼서 캐나다 잠수함 겨우 어찌 보면 항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 척밖에 없는데 한국이 이번에 11척 팔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아마 살 것 같습니다. 자,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승선해서 캐나다까지 함께 항해를 한 캐나다 해군 간부는 도산 안창호함을 타보니까 신형 테슬라를 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유가 아주 멋지죠. 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 우리 잠수함을 타다가 한국 잠수함을 타보니까 1999년형 오래된 1999년이면 얼마 한 27년 된 거 아니에요. 3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구형 혼다 시빅을 타다가 여기 이제 캐나다 잠수함 타다가 한국 잠수함을 타니까 신형 테슬라를 탄 느낌이었다. 이렇게 깨끗하고 안에 그냥 심플하고 모던하고 최신 기술 다 들어가 있고 이 함께 도산 안창호함을 같이 2주 동안 탄 또 다른 캐나다 해군 이분은 이제
소령이에요. 소령. 장교예요. 한국 잠수함은 녹이 쓸지도 않았고 당연하죠. 무슨 녹이 쓴 얘기를 해. 신형 잠수함인데 그 얘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네 캐나다 딱 한 척 운항하는 거는 여기저기 녹 쓸었다는 얘기죠. 한국 잠수함은 녹이 쓸지도 않았고 겉보기와는 달리 안에 타보니까 공간이 너무 넉넉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최신형 한국 잠수함을 타본 뒤에 나는 잠수함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새 세상을 봤다라는 것이죠. 신세상을 봤다. 뭐 이런 얘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평가는 왜 중요하느냐? 한국이 잠수함을 캐나다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요. 캐나다 정부가 노후한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디젤 잠수함을 최대 11척 내지 12척 정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과 독일이 지금 마지막 그 두 개 결승전을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다 떨어지고 한국하고 독일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지금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 그리고 이제 독일의 잠수함 두 나라를 좁혀서 지금 결승전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한국 잠수함이 이렇게 극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승전에서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여기서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또 캐나다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소식이어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최종 발표가 나오느냐?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 내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굿뉴스가 다음 달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죠. 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은 1999년형 혼다 시빅, 한국 잠수함은 신형 테슬라 같다라는 캐나다 해군 간부의 평가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여기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굿뉴스입니다 하고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케빈 헤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1, 2개월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그런 원유가 공급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1, 2개월이라는 그런 겁니다. 헤싯 위원장은 어제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잘 항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거의 즉시 각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듬뿍듬뿍 채워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싯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500해리를 운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조선은 하루에 한 300해리 정도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00해리라는 것은 뭐냐? 이제 킬로미터로 본다면 한 550km? 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뭐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 쪽에는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있게 될 것이고, 그보다 좀 더 먼 것, 뭐 뉴질랜드 같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지만 한두 달 정도면 다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케빈 헤싯 위원장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인도나 파키스탄한테 원유 갖다 줘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원유 갖다 줘봐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정유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유시설은요, 뭐 미국에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유시설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만은 석유 수출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원유 수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 이런 데는 엄밀히 말하면 석유 수출국이 아니라 뭐 산유국 또는 원유 수출국입니다. 그들은 그냥 원유를 퍼내서 갖다 팔기만 하는 거죠. 파낸 원유를 사다가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게 자동차용 가솔린이라든지 뭐 비행기용 항공유 이렇게 정제하는 능력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탑5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그 원유를 사다가 정제를 해서 그 정제된 그 일종의 석유, 정제된 석유를 파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석유 수출국이에요. 원유 수출국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유 수입국, 석유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뭐 인도나 파키스탄 갖다 줘봐야 정제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케빈 헤싯 위원장이 그냥 거리만 그 나라하고 이란과의 거리만 갖고 생각해서 한 얘기지 상관이 없고요. 그걸 이제 원유를 한국 같은 데 갖다 놓고 거기서 정제해서 거기서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로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비넷 위원장이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게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제하는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원유 한 방울이 정유 공장에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분해돼서 정제돼서 나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한 사흘 정도 걸립니다. 사흘 정도 걸립니다. 24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앞뒤로 좀 며칠을 더 붙여야 돼요. 왜냐면은 원유가 그 정유 시설에 들어가자마자 왔어. 그래 너부터 해줄게가 아니라 지금 정유하는 기름이 있으니까 너 좀 기다려라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죠. 그 대기 저장 창고에서. 그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정제하는 시간, 그다음에 정제 끝나고 또 어떤 그 유조선에 실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요 앞뒤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합치면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뭐 한두 달 정도 잡는다고 치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면 정제가 한국에서 깔끔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나라로 수출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이제 시간이 없거나 급할 때 한국에서 해서 한국에서 정유한 걸 미국이 수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캐비넷 위원장의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한두 달 안에 원유가 정유 시설에 도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국제 유가가 빨리 내려갈 수 있겠다. 이제 그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 포인트 자체를 제가 뭐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두 달 안에 우리가 가솔린 같은 거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MOU 종전협상 막 논의 중에 있죠. 그래서 종전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땅땅땅 결론이 되면 그날부로 유조선이 출발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한 맥시멈 한 두 달 정도면 떨어질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리 예고해 드렸던 그 비타민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심각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진 그 비타민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 전문 매체 그 베리 웰 헬스는 약학 전문가 메건 넌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 보도를 했는데 비타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벼운 피부 발진에서부터 소화기 증상, 소화기 기능 이상 그런 증상 그리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뭐 발작, 뇌졸중,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체내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의 과다 복용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자,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죠.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그 대부분의 경우 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체내에 수분이 많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녹으면서 필요한 건 쓰고 필요하지 않은 건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지용성 비타민이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 갖고 녹지 않으니까 체내에 축적돼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자, 비타민 A 잘 들으세요. 비타민 A, D, E, K입니다. A, D, E, K. 요게 이제 지용성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타민 E를 하루에 400 IU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출혈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망 위험 증가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 우리가 이제 조그만 거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에 400 IU 미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타민 A와 D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고요. 간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시력 저하 또는 그 뇌압 상승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고용량의 비타민 A를 섭취하게 되면 이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태아의 심장이나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임신 초기에도 임산부는 비타민 A 섭취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은 그러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용성보다는 훨씬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용성 비타민도 이제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배출되기 전에 메스꺼움 같은 걸 느낄 수 있고요. 구토, 설사,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수용성은 그래도 어느 순간 배출은 되긴 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무슨 뭐 간 손상, 장기 손상까지는 안 하지만 간단한 무슨 구토, 설사, 메스꺼움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최근에 그 영양제 섭취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어린이와 특히 이제 시니어들 뭐 여러 종류의 그 영양제를 동시에 막 먹잖아요. 그렇게 야 이거는 비타민 A고 이거는 비타민 E고 이거는 D고 이건 K고 여러 알을 막 동시에 먹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다 복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용 비타민은 젤리나 사탕 형태의 제품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뭐 알약으로 되어 있으면 야 이건 너는 나이는 어린데 요건 좀 많으니까 반만 먹어 뚝 잘라서 먹이거나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젤리 같은 거로 되어 있고 또는 사탕으로 되어 있어 그냥 입안에 넣어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 조절이 어린이 비타민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저것 막 여러 알 먹는 그게 문제인데 또 하나는 나는 여러 알 안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요. 이 사람에 따라서 대사 기능 저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사 기능이 좀 빨리빨리 되면 수용성 비타민도 빨리 배출이 되고 이제 그럴 텐데 대사 기능이 좀 늦은 사람들, 뭐 나이가 늦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많으면 누구든지 대사 기능이 늦겠죠. 그렇게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량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용량, 적당량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사 기능이 빠르지 못하면. 그래서 매건 넌 박사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식사를 통해서. 그래서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 내가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을 때 혈액 검사하죠. 그래서 혈액 검사 할 때 그 요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비타민 뭐 어떤 종류가 부족한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맞춰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뭐 비타민 뭐 D는 전혀 이상 없는데 무조건 부족할 것 같아서 막 D를 먹고 그러면 그게 과다 복용이 돼 버리니까. 자, 그렇다면 비타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일일 권장량 RDA라고 하는데요. 일일 권장량과 상한 섭취량, 그날의 그 상한선, 그 양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기준은 제품 뒷면에 일단 성분표를 보는 겁니다. 자, 성분표를 보는데 비타민 제품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과 최대 상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 먹는 것 같고 왠지 불안해서 나는 요새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권장 섭취량 갖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 상한 섭취량을 먹는 분도 있어요. 일단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 RDA라고 합니다. 요건 결핍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것이다. 요 정도만 먹으면 결핍은 막는다. 그런 겁니다. RDA. 또 하나는 최대 상한 섭취량. 요건 UL이라고 합니다. 이 UL은 뭐냐? 이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장 섭취량 RDA나 그거보다 좀 더 먹는 건 괜찮지만 UL 최대 상한 섭취량 UL을 넘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면 UL보다 낮게 먹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은 상한량 이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 비타민 예를 들어 원데이 하나를 먹는 거 있죠? 하루에 하나를.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건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만은 고함량 단일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이거는 5,000 IU가 들어있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 제품은 무려 비타민 D가 5,000 IU 들어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단일 제품. 이런 거는 그런 단일 제품을 여러 개 조합된 걸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한선을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에 복용하기입니다. 요건 왜냐? 몸에 섭취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식사 중에 먹으면. 자, 지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1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공복에 내 위장 속에 기름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걸 먹으면 이걸 녹여주지 못하니까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도중이나 한 직후에 이런 그 비타민을 먹으면 담즙산이 분비되면서 일정 부분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건 녹이기도 하고 하면서 흡수율이 최대 한 4-5배 정도는 높아집니다. 흡수율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남는 게 적어지는 거죠. 그 남는 것도 이제 몸 안에 지방이 있으면 그걸 또 이제 녹여주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작위로 많이 먹을 필요 없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조금 내가 많은 양을 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식사 도중에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기적인 혈액 검사 활용하기입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게 가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현대인들은 가장 그 결핍이 심하면서 왜 현대인들은 이제 햇빛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핍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인데 그래서 이제 고함량으로 비타민 D를 막 엄청 챙겨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핍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게 D고 또 요걸 챙겨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다 복용이 많은 것도 또 D입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사람마다 흡수율과 체내 그 합성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2000 IU를 먹어도 누구는 정상 수치가 되고 누구는 여전히 결핍 상태가 되고 누구는 똑같이 2000 IU 먹었는데도 조금 더 부족하다고 나오고 요 편차가 사람마다 큰 게 비타민 D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을 때 혈중 비타민 D 그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뭐 쉽게 나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얘기 안 했는데도 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 뭐 혈액 검사에서 쉽게 나오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의 비타민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어느 정도가 좋으냐? 정상 범위가 뭐냐면 30에서 100. 30에서 100. 뭐 뒤에 이제 숫자는 전문가들 숫자니까 뭐 모른다고 치고 비타민 D 수치가 30에서 100 사이면은 정상 범위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거 떨어지면 이제 먹으라고 할 거고요. 넘으면은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겠죠. 그렇게 꼭 확인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서 복용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진짜 음식을 그 베이스로 삼기입니다. 자,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보조. 식품으로 섭취하는 그 지용성 비타민 가장 좋겠죠. 그런 거는 과다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식품 안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흡수율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평소에 종합 비타민 하나를 이 하나의 비타민 뭐 A, B, C, D 다 들어가 있고 요거 하나 나는 먹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정 비타민 요거 뭐 B, 요거 비타민 D, 비타민 E 막 이런 거를 여러 알 한꺼번에 먹는 그런 경우 고함량으로 따로 추가해서 드실 때에는 우선은 일단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양제 라벨에 적혀 있는 최고 상한선 섭취량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알고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비타민 복용이야말로 정말 과유불급입니다. 이 비타민이야말로 과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